신개념 미디어 잡담쇼 미잡쇼. 예, 안녕하십니까. 미잡쇼 다시 돌아왔습니다. 환호 부탁드립니다. 회가 갈수록 예, 치는 사람만 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사회를 맡고 있는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유현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짜잔. 네, 예, 주님의 영원한 서리집사 변상욱 기자입니다. 예, 저희가 뭐 그 잡담은 최고의 방법론이다라고 해서 지금 또 미잡쇼 계속해서 이렇게 또 회를 거듭할수록 또 이렇게 고정 팬이 늘어난다는 소식이죠. 예,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마음도 무겁고 제 몸도 좀 무겁습니다. 어쨌든 그 4월이 와서 저희가 그 앞편에서도 좀 얘기하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만은 요 시기가 됐을 때 세월호 얘기를 좀 한번 할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기존에 조금 더 얘기는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음도 무겁고 또 자식도 키우는 입장에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얘기 안 하면 안 되고 또 기억해야 될 사안이니까 좀 저희가 회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4월이죠. 4월 병기재에게 4월 이렇게 뜬금없지만 좀 의미를 약간 부탁드려도 될까요? 4월 어떨까요? 글쎄, 지금 세월호 얘기를 우리가 하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월호 전원구조라고는 엄청난 오보의 당사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참 말씀드리기가 난감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도 단원고부터 시작해서 뭐 진도 현장 등등에서 잠깐씩의 취재는 있었습니다만은 할 얘기가 많죠.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 뭐 많지만 제일 가슴속에 남아 있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누워서 죽지도 못하고 서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아버님 말씀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다가 숨져갔으니까 우리 애들이 누워 죽지도 못하고 서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 그게 이제 얼마 전에 튀르키예 잠깐 갔을 때 정말 쿠르드족이나 그 가난한 민중들이죠. 기층 민중들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도 매장을 하는데 눕지를 못하고 땅을 구하지를 못하니까 꽂더라고요. 세로로. 왜냐면 요만큼의 땅밖에 허락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이 같이 이렇게 엉키니까 세월호 한다고 주제를 잡을 때도 마음이 엄청 무겁죠. 예. 그 뭐 4월이라 그러면 사실 그 이전에도 세월호 이전에도 4월은 잔인한 달 막 이래가지고 좀 또 뭐 이런저런 어떤 그런 코노테이션이 있어가지고 좀 쉽지 않았는데 더구나 4월호 2014년 이후에는 뭐 저나 상당히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참 우리 땅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는데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안내는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또 이렇게 무거움과 또 이렇게 가벼움을 같이 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상황 말씀드리고 오늘 좀 모셨고요. 한영희 감독님입니다.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모실 때 충분히 뒷조사는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그 자기 소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큐멘터리 만드는 한영희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이제 인권운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문홍 치마라는 그 인권운동 단체, 그다음에 이제 다큐멘터리 제작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영희라고 합니다. 예.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세월호 뭐 기억하기라고 저희가 이렇게 제목은 좀 붙였습니다만은 모두 다 기억하죠. 그리고 방금 병 기자님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저도 사실은 저는 이제 미디어를 공부한 사람이라서 사실 뭐 대표적인 막 그 세월호 이러면은 그냥 떠오르는 게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막 순수하게 뭐 어디 가면 안 돼, 가지 말라 그랬잖아, 막 그러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그 영상.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보도 내보내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누군가가 막 전화 와서 그 참 말도 안 되는 거 행동을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참 살풍경처럼 훅 지나가는데, 기억하기라고 했을 때 다들 기억합니다만은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그 기억하시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고 얘기를 이어나갈까 하는데요. 그 2014년 4월에 저는 사실은 그 당시에 쌍용차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고 있었었는데 어쨌든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2014년 5월 8일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4월 16일 이후에 이제
그 가족들이 서울에 올라오셔서 KBS 항의 방문을 가셨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항의 방문 이후에 아무도 이제 그러니까 그 언론에서 사과를 하지 않으시니까 이제 청와대까지 가셨던 그래서 그 영정 사진을 들고 그 모포를 이렇게 두른 채 그날이 굉장히 추웠던 기억이 나요. 5월이었는데도. 그래서 그 영정 사진을 들고 이렇게 쭉 그 저녁 시간에 이렇게 청와대 쪽으로 발걸음을 향하셨던 그 행렬이 되게 기억이 가장 강렬하게 남고 그때가 소위 이제 인권운동 진영이나 이제 사회운동 진영에서 처음으로 서울에서 가족들을 마주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민사회운동 진영 안에서는 이제 처음 이제 유가족들을 진도에 계셨으니까 못 보다가 이제 처음 유가족들을 이제 그렇게 많은 수의 유가족들을 처음 대면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고 그때 저는 이제 그 현장 청와대 근처에는 없었지만 그걸 이제 저희가 찍어온 영상들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에 너무 충격적이었었던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최근에 영화 만들어져서 지금 이제 그 세 편 이렇게 해서 옴니버스 저희가 이제 보긴 봤습니다만은 그 세 편의 이제 흔적 그 세 편 중에 이제 한 편을 감독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날에 처음에 그 강렬했던 기억이 오늘 이렇게 이제 만드신 그 영화에 어떻게 투영됐는지 좀 얘기 들어봐도 될까요? 그 저희 작품은 그 옴니버스 작품이고 중편 다큐 3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세월호 10주기 영화를 이제 제작사 연분홍 치마가 만들기 시작한 계기는 2022년에 이제 416 TV 하시는 이제 지성 아버님이 그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10주기에 뭘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이렇게 사실은 말을 흘리셨어요. 네, 그 말을 이제 저희가 주워 담았죠. 주워 담아서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다. 근데 점점 이제 이 다큐 감독들이 네트워크가 되어서 작업하는 모습을 갖추기가 굉장히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라도 해봐야 되겠다 해서 나섰고 이제 처음에 이제 기획을 가역과 이야기했을 때 그 기획보다 점점 기획이 커지면서 이제 그 416 TV 지성 아버님이 장편 다큐 연출을 결과적으로 하시게 됐고 그다음에 단편 3편의 옴니버스 왜냐면 여러 진영의 이야기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유가족 그다음에 생존자 언론 이렇게 세 꼭지의 그 단편 옴니버스를 제작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극영화도 있으면 좋겠다. 근데 단편 사이즈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가 그 기획이 좀 커져서 장편 극영화로 제작이 되게 되어서 사실은 편수로 치면 5편의 작품을 이번에 제작을 하게 된 것이고 4월에 이제 그 지성 아버님의 작품은 이제 4월 3일에 개봉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저희 이제 그 옴니버스로 묶여 있는 그 이제 그 작품들은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이제 공동체를 중심으로 상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만든 작품은 흔적이라고 그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유품이라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그 작업한 작업입니다. 사실 이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건 저는 생각보다 쌍용차 작업이 길어지다 보니 완성을 2016년도에 했고 쌍용차 작업을 그 이후에 제가 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라는 이 조사 기구가 설립이 됐었잖아요. 1기 일기 세월호 특조위가 있었고, 그러니까 소위 2기의 형태가 이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인데 그 사참위의 그 현장 기록들을 저희가 진행하면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제 많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은 없고 시간이 가는 것들을 유가족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참위를 지켜보는 모습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조금 더
사람의 이야기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피해자로서 가해자 국가 혹은 뭐 가해자의 어떤 이 자본 그 선박을 운영하는 회사라던가 이런 어떤 인물들 그다음에 행정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이런 피해와 가해 구도가 아니라 진짜 정말 사람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유가족 이야기를 시작했죠. 그거는 아까 말했던 어떤 이제 처음 그 2014년 5월 8일에 울시면서 그 영정 사진을 들고 걸어가시는 그 유가족 행렬들의 인상부터 시작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인상이 10년이 지난 시간 안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그 영정 사진을 그 부모님들은 보실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세월호 다큐멘터리에 잠깐 출연을 했죠.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하는 그 작품에. 왜냐하면 아무도 언론사 간부 중에서는 언론의 책임에 대해서 인터뷰를 안 해주려고 한다.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뭐 그때 있었던 일, 겪은 일 뭐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오시라 그래갖고서 이렇게 이제 카메라가 오고 조명이 설치되고 해서 영화 촬영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을 얘기하면 뭐 특별한 건 아니었습니다. 뭐 어느 회사나 똑같았겠지만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소식, 거기에 아이들이 잔뜩 타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와서 회의를 중단하고 다들 이제 뉴스 스튜디오로 내려가서 진행되고 있는 뉴스를 뒤에서 난 이제 지켜보는데 책임자니까 맨 처음에는 위태로 와서 계속 어떡하지 저 구조될 수 있을까 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쪽 텔레비전부터 전원 구조라고 그걸 자막이라고 하죠. 옆으로 쓱 가면 스크롤이라고 하고 그냥 딱 뜨면 자막이죠. 자막이 하나가 켜지니까 그다음부터는 모든 텔레비전 화면에 다른 방송사 텔레비전 화면에 전원 구조가 뜨니까 옆에서 이제 간부들은 뭐 다 구조된 것 같습니다. 이거 받아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화면상으로 저쪽에 항구도 멀지 않아 보이고 하니까 그래 구조선이 가면 얼마든지 구조할 수 있는 거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받자라고 오케이 사인을 냈는데 뭐 전원 구조는커녕 뭐 엄청난 참변이 벌어졌죠. 나중에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는데 제가 본래 깍지를 끼지 이렇게 손을 쓰다듬지 않는데 계속 손을 쓰다듬더라고요. 그래서 또 감독님은 제 손만 계속 찍어갖고 얼굴은 나오지 않고 잘 손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맥베드 부인 효과라고 하는 거죠. 죄를 지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손을 씻는 거죠. 그러면 마음의 짐이나 가책이 조금 덜어지기 시작하니까 아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맥베드 효과를 이제 손에서 발동을 시켰던 거겠죠. 손을 계속 씻고 있는데 그 손 제가 부비는 장면을 갖다 다큐에 크게 잡으셔가지고 제 손만 잔뜩 출연하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참 죄송하게도 그때 그래놓고서 세월호 10주기 특별한 다큐멘터리를 KBS가 만들었다고 방송에 내겠다고 하니까 왜 그걸 4월 달에 내려고 그러냐. 8월 달에 내라. 이렇게 이제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4월 16일 전에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이후에 낼 것 같은데도. 더군다나 세월호 10주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시 회의를 했는데 세월호 10주기라는 말이 들어가는 한에서는 절대 안 된다.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이래갖고 또 도로 내려왔어요. 그럼 결국 따지고 보면 뭐냐 하면 세월호 10주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 다른 참사들하고 다 묶어갖고 그냥 국가적인 재난 참사로 그냥 내보내라. 세월호라는 걸 갖다 부각시키지 마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단 말이죠. 이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고 입을 틀어 막는 거나 똑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에서도 그 사람들을 갖다가 추모하는 데 있어서 이름을 부르지 마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무슨 일이 누구한테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진상조사건 뭐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두루뭉술한 기억인데 기억을 한 것처럼 안 한 것처럼 그냥 넘어가자라고 하는 게 이게 국가의 기억 방식이에요. 권력의 기억 방식이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찍고 사람의 이야기로 다시 끌어올리고 하는 분들은 이 기억은 투쟁이죠. 뭐 거의 투쟁입니다. 그렇게 봐야겠죠. 예. 저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아마 조금씩 느끼셨을 텐데 조금 거슬리실 텐데
좀 외부에서 지금 소음이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곳이 또 NCK 빌딩이고 또 시내고 그리고 또 시간이 잘 모르겠습니다. 시위하기 좋은 시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소음들이 많이 들리는데 근데 저는 그 소음 들으면서 또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참사가 벌어진 것도 슬프고 다시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걸 합의하기도 상당히 바쁜데 우리 사회는 정작 또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또 그 맘대로 슬퍼할 수도 없는 저도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인터뷰하신 거 관련 기사를 좀 보니까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불화에 대해서 얘기한 걸 수도 있다라는 게 굉장히 저한테 조금 울림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어진 슬픔이고 그리고 이게 전부 다 또 이태원이랑도 관련되고 막 그런데 아니 저도 조금 화딱지 났던 게 뭐냐면 슬퍼 죽겠는데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엔 분명히 이 단어를 써도 될 것 같은데 그 단어를 쓰지 말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과연 이게 찍어 누른다고 될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굉장히 답답하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뭔가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생업이 너무 바쁘면 사실 계속 그렇게 하면 또 기억이 그렇게 남고 또 흔적도 그렇게 남고 막 그럴 건데 감독님한테는 고맙기도 하고 좀 죄송하기도 그런 게 저희가 할 일을 좀 대신해서 이렇게 흔적을 맡아주시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다른 작품도 좀 그러셨겠지만 이 작품을 하시면서 좀 괴롭지 않으셨어요? 좀 슬프거나 막 도려내야 되거나 저희가 잠깐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슬프고 힘든데 그 기억들을 다 그렇게 받아내서 온몸으로 그리고 또 예술로 승화시켜 주신다는 게 참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게 괴롭기는 한데 다큐멘터리의 특성상 어쨌든 이제 연출자하고 주인공으로 등장하시는 출연자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일회적인 게 아니라 그 변화 과정이 사실은 영화 속에 담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변화라고 하는 것이 영상에 포착되는 다큐의 힘이네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슬펐어요. 처음 시작할 그렇죠. 때는. 그런데 예를 들면 저희 이제 흔적이라는 작품의 주인공은 그 창현 어머님, 그다음에 호성 어머님이라는 이 두 분이 출연을 하시는데요. 그 두 분은 이제 유가족 활동도 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4.16 합창단 뭐 활동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물론 10년의 활동 내공이 있으신 분이시죠. 이 두 분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저의 작업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가 질문의 포커스가 아니라 예를 들면 창현이는 어떤 아들이었어요. 뭐 호성이는 어땠나요? 혹은 남겨진 현재의 가족은 어떤가요?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물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질문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창현이 같은 경우를 얘기하실 때 창현 어머님은 거의 대부분 우셨어요. 인터뷰 내내. 10년이 지난 이미 작업을 하던 시점은 이제 9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그때도 이 창현이하고의 어떤 마음이 풀어지지 않으셔서 거의 인터뷰 내내 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인데 그 작업을 여러 차례 반복하잖아요. 인터뷰를 초반에 하고, 중간에 하고, 뭐 후반에 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이제 한 6개월 정도 작업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이야기 나누고 저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과정 안에 어머님이 점차 어쨌든 자기의 어떤 이 힘을 찾아간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희 영화 이제 시놉시스라고 하는 것, 이제 대강의 줄거리를 보시면 간단히 소개하면 사실 창현 엄마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은 창현이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네, 그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춘기 아들이 너무 어려우셨던 거죠. 이 사춘기 아들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래서 항상 이렇게 티격태격 하시던 집이었는데 수학여행 가기 전날에도 왜 짐을 안 싸놨어? 뭐 이런 걸 가지고 티격태격 하시던 와중에
이제 아이가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엄마의 굉장히 짙은 후회가 담겨 있는 영화이기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창을 엄마의 이야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호성 엄마 얘기는 너무나 살가웠던 아들이었던, 이제 딸같이 살가웠던 아들이었던 호성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의 이 활동에 매달리신 거죠. 자기가 아픈지도 모르고 활동에 매달리시다 보니 한 7, 8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 깨달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남아있는 살아있는 자식이 어떻게 하고 있나? 라는 질문을 가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떠난 아이와 남겨진 아이에서의 그 어머니의 어떤 고민들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 영화 흔적은 이 세월호 참사를 유가족의 시점에서 어쨌든 그 가족 관계의 문제로 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군가의 빈자리라고 하는 것이 물론 유가족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단지 가족이어서만이 아니라 친구라든지 공동체 안에서 그 빈자리가 어떤 식의 또 다른 어떤 영향력을 계속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업하면서. 유튜브가 저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참 그 어느 때보다 잠깐만요. 2편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끊기가 정말 어렵군요. 제가 정말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역할을 했으니까 좀 용서해 주시고요. 저희가 참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다큐 영화와 그다음에 일반 보통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약간의 막 이렇게 스포가 제공될 때 일반 영화는 스포는 안 들려 뭐 이러는데 다큐는 그거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역할을 해주셨다고 믿고, 저희가 또 여기 보니까 세월호를 경험한 모든 사람이 희생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그렇고 병 기자님 그리고 또 감독님 이렇게 해서 지금 전부 다 기억하고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독특하고 그리고 참 필요한 방법으로 흔적을 만들어주고 계신 감독님 얘기를 1부에서 잠깐 들었고요. 2부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아까 제가 화두를 던진 그 사회와의 불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우리 병 기자님에게 한번 책임을 떠넘겨서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 감독님에겐 또 다음 필모는 어떻게 되실 건지 이런 얘기들 2부에서 조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가지 마시고요. 2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